ETF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 ETF 3개면 평생 연금 완성. 이런 말들.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ETF가 그야말로 투자의 거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도 ETF라고 하면 그냥 알아서 잘 분산해주는 주식 바구니라고만 생각해서 사두면 무조건 안전하고 좋다고 믿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TF의 장점만 이야기할 때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함정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넘어가죠. 그리고 그 작은 실수들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조용히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말텍 파이낸스의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ETF 투자의 그 숨겨진 진실들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듣기 좋은 마케팅 문구 뒤에 가려진 수수료의 비밀, 또 오해를 부르는 과거 성과 차트, 그리고 심지어는 원금을 순식간에 녹여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ETF의 정체까지 말이죠. 이번 시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ETF의 속을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고 ETF를 당신의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착각부터 한번 부숴볼까요?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ETF는 무조건 분산이 잘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이게 왜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런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ETF가 단일 주식보다 분산 효과가 큰 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핵심은 얼마나 잘 분산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몇몇 특정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의도치 않은 집중 투자라니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다룬 헬스케어 섹터 ETF 비교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XLV와 VHT 두 가지가 있었죠. 먼저 XLV는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R 펀드의 약자인데 약 65개 기업에 투자합니다. 65개면 꽤 많아 보이죠? 네, 65개 회사에 나눠 투자했으면 분산이 잘 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유 종목 상위 10개가 전체 ETF 자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50%요? 네, 대부분이 존슨앤드존슨,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정말 초대형 우량주들이죠. 이건 사실선 65개 기업의 바구니가 아니라 10개 공룡 기업의 움직임에 전체 ETF의 운명이 좌우되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와, 50% 이상이라니. 그건 좀 충격적이네요. 그럼 나머지 55개 기업은 거의 영향력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다른 ETF인 VHT는 어떤가요? VHT, 그러니까 밴걸드 헬스케어 ETF는 약 400개가 넘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대형주는 물론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중형, 소형 헬스케어 기업까지 전부 다 아우르죠. 여기는 상위 10개 종목 비중이 약 44% 정도입니다. 물론 이 수치도 여전히 높지만 400개가 넘는 기업에 더 넓게 퍼져 있다는 점에서 XLV와는 분산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어떤 투자자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증된 소수의 우량주에 집중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조건 많이 담는다고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절대적으로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당신의 투자 철학과 의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헬스케어 섹터의 우량주 10개에 집중 투자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 XLV가 훌륭한 선택이겠죠. 하지만 나는 특정 기업의 리스크를 피하고 헬스케어 산업 전체에 골고루 투자하고 싶어 라는 의도였다면 이름만 보고 XLV를 샀다가는 완전히 반대의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ETF의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그 설명서, 팩트시트라고 하죠. 그걸 열어보고 보유 종목과 비중을 할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ETF의 속을 꼭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런데 만약 당신이 400개 종목에 널리 분산된 VHT 같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ETF를 골랐다고 쳐도 그걸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실수로 이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ETF는 안전하다는 생각 말이죠. 맞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과 무위험을 동일시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합니다. 아무리 분산이 잘 된 ETF라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면 속수무책으로 함께 무너집니다. 이걸 저희가 시장 위험, 마켓 리스크라고 하죠. 영상에서도 언급됐듯이 2008년 금융위기 때 S&P 500 지수는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분산이 잘 됐다는 S&P 500 ETF도 똑같이 그 하락을 피할 수 없었죠.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주식 시장은 원래 오래 내린다는 걸요. 하지만 내 돈은 분산되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있다가 막상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가 찍히는 걸 보면 와, 이성적으로 버티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해 봤습니다. 20% 하락을 머리로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매일 아침 계좌에 파란불이 찍히는 걸 보니까 손이 떨리더군요. 이론과 현실은 정말 다릅니다. 결국 분산이라는 단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시장 급락기에 패닉셀, 즉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쉽고요. 최저점에서 손실을 확정짓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은 뭘까요? 그냥 버텨라. 이 말은 너무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내 투자금의 30%가 사라져도 나는 밤에 잠을 잘 수 있는가?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엔 주식형 ETF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처럼 변동성이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안전성을 높이는 만큼 기대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고요. 좋습니다. 위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까지 마쳤다면 이제 진짜 돈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실수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바로 눈에 보이는 비용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비용, 즉 수수료부터 짚어주시죠. ETF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운용 보수, expense ratio라고 하죠. ETF를 운용해주는 대가로 펀드 회사가 매년 당신의 투자금에서 떼어가는 비율이죠. 이건 ETF 종류마다 천차만별입니다. S&P 500 지수를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패시브 ETF는 0.03%처럼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펀드 매니저가 적극적으로 종목을 사고 파는 액티브 ETF는 1%가 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1%라고 하면 작아 보이는데 이게 수십 년간 복리로 쌓이면 정말 집 한 채 값이 될 수도 있죠. 또 다른 비용은 뭔가요? 두 번째는 중개수수료, 즉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사에 내는 거래 비용입니다. 요즘엔 무료인 곳도 많아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비용이니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비용인데 진짜 흥미로운 건 이 다음이더군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겨진 비용이 있다고요. 바로 네 번째 실수, 추적 오차를 간과하는 것? 이건 좀 생소한데요. 추적 오차, 트래킹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 원본과 복사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시브 ETF의 임무는 S&P 500 같은 특정 지수, 즉 원본을 최대한 똑같이 복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정교한 복사기라도 원본과 100% 똑같이 복사하긴 어려운 것처럼 ETF도 추정하는 지수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미세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추적 오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10% 올랐다고 해서 제 ETF 수익률도 정확히 10%가 아닐 수 있다는 거군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 거죠?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방금 말한 운용 보수도 그중 하나고요. 또 지수에 포함된 종목이 바뀔 때 ETF가 그 종목들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시간차나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주식은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원하는 가격에 제때 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자잘한 마찰들이 모여서 추적 오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네요.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추적 오차가 실제로는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더 큰 주범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ETF를 고를 때 단순히 운용 보수가 0.03%로 가장 싸다고 무조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운용 보수가 0.05%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추적 오차가 거의 없어서 지수를 완벽하게 복제해내는 ETF가 장기적으로는 당신에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ETF 정보 페이지에서 이 추적 오차 항목을 찾아서 비슷한 ETF들끼리 꼭 비교해보는 현명함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 둘 다 잡아야겠네요.
자, 다섯 번째 실수로 넘어가죠. 이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일 겁니다. 바로 과거 성과에만 집착하는 것. 작년에 200% 올랐다. 이런 화려한 차트를 보면 와, 저기에 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이런 포모가 확 밀려오잖아요. 인간의 본성이죠. 투자의 가장 오래된 격언인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뇌는 화려한 과거의 성공 스토리에 끌리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주인공은 계속 바뀝니다. 작년에 가장 뜨거웠던 아케이의 혁신 기술주들이 금리 인상기에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에너지나 원자재 섹터가 갑자기 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일이 계속 반복되죠. 그럼 과거 수익률 차트는 아예 보지 말아야 하나요? 그 ETF가 얼마나 잘했는지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 아닌가요? 아닙니다. 봐야죠. 하지만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작년에 얼마나 올랐지를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왜 이렇게 올랐을까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 ETF의 성과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잘 타서 얻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 ETF만이 가진 독특한 투자 철학이나 전략 덕분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과거 성과는 답안지가 아니라 그 ETF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서 정도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 이게 여섯 번째 실수와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거나 명확한 전략 없이 감으로 투자하는 것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 성과를 쫓는 것도 지금이 고점일까, 더 갈까 하면서 타이밍을 재는 행위니까요. 맞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는 투자의 목표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조차 시장의 단기적인 움직임을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거든요. 명확한 기획이 없으면 투자자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시장이 오를 때는 더 오를 텐데 하는 탐욕에 매수를 망설이다 기회를 놓치고 이미 꼭대기에 다다른 후에야 포모 때문에 충동적으로 매수했다가 하락을 맞죠.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땐 지하실까지 가겠다는 공포에 질려 전부 팔아버리고요. 영상에서 인용한 격언이 정말 와닿더군요.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장에 머물러라. 그 말이 이 실수의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죠. 지난 20년간 S&P 500 시장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날은 단 열흘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장의 등락을 예측하려다 그 열흘을 놓쳤다면 20년간 얻었을 총 수익률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겁니다. 잠깐만요. 20년이면 거의 5천 거래일인데 그중 단 열흘을 놓쳤다고 수익률이 반토막이 난다고요. 와,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게임인데요. 그 열흘을 어떻게 맞추나요? 맞출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최고의 날들은 대부분 시장이 최악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예측을 포기하고 꾸준히 시장에 머무는 겁니다. 매달 월급날에 일정 금액을 꾸준히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달러 커스트 에버리징 같은 전략이 감정적인 매매를 막아주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듣기만 해도 위험한 냄새가 나는데요. 기초 지수 움직임의 2배, 3배 수익률을 추종한다는 레버리지 ETF, TQQQ 같은 종목들이죠. 듣기만 해도 짜릿한 고수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엔 어떤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나요? 레버리지 ETF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왜 이것이 장기 투자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장기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2배 또는 3배로 증폭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매일, 데일리입니다. 매일 밤 12시가 되면 정산을 하고 모든 걸 리셋한다는 뜻이죠. 매일 리셋된다는 게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요?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 엄청난 수익을 주겠죠. 하지만 실제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하잖아요. 바로 이 변동성이 레버리지 ETF의 가치를 녹여버립니다. 영상 속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기초지수가 100에서 시작해서 첫날 10% 하락해서 90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11.1%가 올라서 정확히 100,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해보죠. 기초지수에 투자했다면 당신의 자산은 그대로입니다. 네, 본전이네요. 하지만 2배 레버리지 ETF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날 지수가 10% 하락할 때 이 ETF는 2배인 20%가 하락해서 80이 됩니다.
다음 날 지수가 11.1% 오를 때 이 ETF는 그 2배인 22.2%가 오릅니다. 그런데 80에서 22.2%가 오르면 얼마가 될까요? 약 97.8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수는 결국 본전으로 돌아왔는데 제도는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2.2% 손실이네요. 이건 거의 마술 같은 사기 아닌가요? 왜 이런 상품을 만든 거죠? 바로 그게 음해복리 효과 또는 변동성 끌림, 벌로틸리티 디케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하락할 때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때 회복해야 할 기준점 자체가 낮아져서 오르내리는 과정만으로도 계좌가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런 상품은 장기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진 전문 트레이더들이 하루나 이틀 정도의 초단기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매우 위험한 도구일 뿐입니다. 초보 투자자나 장기 투자자가 손을 대면 절대 안 되는 상품인 거죠. 와, 오늘 정말 ETF의 민낯을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분산 효과에 대한 순진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시장 위험에 대한 무지, 눈에 보이는 비용과 보이지 않는 비용, 과거 성과와 시장 타이밍의 함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좌를 녹여버릴 수도 있는 레버리지 ETF의 무서움까지. 단순히 ETF는 좋은 거야 라는 말 뒤에 이렇게나 많은 함정이 숨어 있었네요. 오늘 나눈 7가지 실수의 결론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더 이상 남들이 좋다고 추천하는 ETF를 무작정 따라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시간을 내어 각 ETF의 설명서를 읽고 비용 구조를 확인하고 그 안에 어떤 기업들이 어떤 비중으로 들어있는지 들여다보고 궁극적으로 이 ETF가 나의 투자 목표와 원칙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투자의 유일한 시작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네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내용을 들은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완벽한 ETF 하나를 찾아 헤매는 것보다 조금은 단순하더라도 당신만의 명확한 투자 원칙을 오늘 노트에 딱 3가지만 적어보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절대 레버리지 상품은 사지 않는다 처럼요. 당신의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무엇이 될까요?